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LH 2021 도심복합사업 포럼 사회를 맡은 저는 이데일리 TV 기자 성주원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전문가분들과 열띤 토론을 벌여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도심복합사업, 주택 공급난 해소 대안될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 중심의 대책을 그야말로 쏟아냈지만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거의 마지막 카드로서 주택 공급 확대에 좀 희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는 수도권 내에서는 또 공급이 가능한 빈 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 초 이사 대책에서 이 제안한 도심 복합 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음표가 됐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흔쾌히 응해주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교원 건국대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런 뜻깊은 포럼에 불러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얘기들이 제도에 잘 반영돼가지고 도심 공공 사업들도 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전체 국민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114에 근무하는 윤지혜 수석 연구원입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에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공공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과 관련해서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용호 제일엔지니어링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의견을 나눌 내용이 도심복합사업입니다.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고 이것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함께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재경 투미부동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미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입니다. 대중들에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쉽게 잘 풀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나온 만큼 시장에 대한 공공에 대한 우려와 기대 방안들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운혁 LH 도심복합사업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H에서 도심복합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권운혁 처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도심복합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일단 시장에 대한 평가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KB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 전국 또 수도권 집값이 14년 9개월 만에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현재 지금 시장의 좀 불안 심리에 원인부터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심 교수님께서 현재 시장의 불안 원인 좀 분석을 해주시죠. 시장 불안 원인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도 최근에 말하고 있듯이 유동성이 많아졌다. 이 말은 이제 수요가 급속히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가구문화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여름부터 최근에 급상승하는 것은 이제 임대차법의 통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후유증이 아닌가.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기미가 없다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을 볼 수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선진국 대도시들은 한 7, 8년 전부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거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이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내년, 그리고 후년 정도까지는 특히 서울 시내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공급 자체는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 때문에 지금의 장세가 당분간 또 더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공급을 어떻게든지 늘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수요와 공급의 약간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원인으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시장을 오랫동안 또 지켜보신 윤지혜 연구원님께서도 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불균형과 관련된 게 주요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급 부족과 관련된 부분들을 시장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주택 보급률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초과했을 때가 2007년입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한 105% 정도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와 달리 공급량 부분에서 정부가 공급이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인식한 부분들이 최근 한 2020년 들어서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가구 분화와 관련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이 좀 컸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신도시 개발을 했을 때 택지 개발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총량 부분이 그대로 공급량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시 내 정비 사업 중심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조합원 분을 빼고 나서는 실제 공급되는 물량이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대비 가구 분화 속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요 부분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은 사실 2030 세대들은 지금의 그 주택 마련을 위한 주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30대에 이제 직장을 잡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초조해하는 국면들이 사실상 수요 초과 국면들을 불러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쉽게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의 가격 상승 국면들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두 분 말씀 종합해 보면 현재 상황에서 뭔가 그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급 확대가 거의 중요한 카드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공급 확대도 쉽지는 않습니다.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심 복합 사업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좀 신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먼저 LH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할 때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교외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공급을 먼저 해서 빨리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의 출발점은 뭔가 하면 시내 공급이 부족하다. 서울 시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교외 신도시에서 충분히 양은 공급하지만은 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도심 공급도 확대하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저는 그 이사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인데 왜 공공만 그렇게 혜택을 받고 하느냐, 민간도 갖고 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 저 생각을 살짝 바꿨습니다. 뭔가 하면은 민간 공공이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은 처음에는 공공 위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최근에 강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대장동 사건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민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이익을 회수해 갈지 모르겠는데 공공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고 적어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공공 위주가 좀 진행되다가 거기서 이제 성공 모델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으로 확대해서 두 개가 투트랙으로 가면은 도심 내 공급도 많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이 먼저 좀 시범 사례를 만들고 공공 기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좀 보여주고 난다면은 민간한테도 그 영역을 좀 확장시키고 그렇게 간다면 이제 도심 공급하고 그다음 교외 지역의 공급이 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도심 공급 몇 세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20년, 50년을 봤을 때 도심 공급의 주택의 도심 공급은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간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제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공공이 주도해서 좋은 시범 사례를 일단 만드는 것이 이 도심 복합 사업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인 것 같은데요.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역시 LH에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도심 복합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향후의 계획은 어떤지까지 일단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부담이 좀 더 커지는데요. 정부에서 지난 그 이사 대책 일환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본적인 사업의 개념은 저이용되고 노후화된 도심 내에 저층 주거지라든가 역세권 등을 저희 그 공공이 개발을 주도를 해서 민간의 개발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사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공공이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대폭 좀 확대토록 완화됐고요. 그 다음에 기부 체납도 기존에 민간이 하던 15% 이내 기준을 10% 수준,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 비율도 한 10% 수준으로 좀 낮추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조건을 좀 제시를 했고,
무엇보다도 민간이 했을 때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사업이 좀 지연되는 그런 거로 이제 원인이 되어 왔는데요. 그거를 이제 공공이 함으로써 신속하게 이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돼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주택 공급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목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업이 민간의 주민 부담을 좀 줄이고 초과 발생 이익은 이제 공공주택이라든가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그 환수 가능한 이런 부분 도심 내에서의 그 제한적인 어떤 그 후보지를 좀 더 공공이 이렇게 파격적인 제한을 가지고 혜택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제 후보지가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시 중심이긴 합니다만, 56곳이 지금 이제 지구지정 후보지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 지금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이 돼서 사업 추진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가 무려 14곳이나 지금 되고 있고, 기존에 예상됐던 우려보다는 조금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처장님께서 이제 기존의 정비 사업과 비교해서 이 도심 복합 사업의 특징들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진행 상황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또 관점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김재경 소장님께 여쭈고 싶은데요.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도심 복합 사업의 뭐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네, 일단 먼저 장점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자면 이사대책 원문을 보면 정말 페이지가 많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아무래도 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보면 정말 많아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동의율부터 시작했었을 때 도정법상으로는 4분의 3 동의율, 즉 75%를 맞춰야 되지만 우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3분의 2거든요. 66.7%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아무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조합이 설립된 이후, 정확하게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제 조합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을 때도 이게 인허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한꺼번에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인허가도 빠르게 되고, 또 우리 민간에서 했었을 때 단점들이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에 대한 대책들이 조금 부족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정부가 공익성도 같이 확충하고 나가다 보니까 좀 이주적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이 아닐까. 근데 이제 단점도 있겠죠. 이런 보완들도 같이 하다 보면 사업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종상향이라든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업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와 별개로도 우리가 또 이것도 장점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공익성을 확충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주택도 늘리고 그렇게 가잖아요. 이거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점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주민들이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무엇이었냐, 일단 민간으로 가고는 싶었었지만 민간으로 가려면 일단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역 지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공공이라는 것도 그게 최선이냐라는 거에는 의심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차선이라도 이렇게라도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주민들의 뜻을 모아보자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도심 복합 사업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 동의 절차를 좀 간소화하면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좀 보완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있는데, 하지만 민간도 역시 도심 복합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공공이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호 부회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꼭 공공이 해야 된다, 또 민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서로가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성시가지에 지금 수백 군데의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시행을 해도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진행이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대개 지금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도심 복합사업의 후보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대로 두게 되면은 결코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공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지역, 주민이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들어가서 토지이용 계획을 좀 안아받고 공공기여나 기타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면은 훨씬 더 민간이 수행했던 것보다는 더 충분히 진행이 더 잘 될 거로 보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지역이 낙후되어 가는 것을 조기에 공공이 참여해서 개선해가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민간도 할 수 있지만 민간이 하는 것보다 공공이 했을 때 더욱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사업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거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우려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떤 점들을 도심복합 사업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거나 거부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과거에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 26곳 정도 지정을 했었는데, 지금 한 20여 년이 지난 와중에 실제 이제 제대로 성공됐던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 시장 환경에 따라서, 물론 그때 당시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미증유의 위기가 있긴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제 침체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뉴타운에서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률이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20% 수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심 내에 이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할 때도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 정도를 확보를 합니다만, 과연 원주민에 대한 재정착 수준을 어느 정도로 목표로 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공급대책에서 발표했듯이 원주민들, 이른바 이제 조합원 분들에게 한 10에서 30% 정도의 확정 수익률을 이제 보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뭉뚱그려져서 표현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이니 종상향이니 분담금을 낮추느니 이렇게 해서 10에서 30%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 퍼센티지가 나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용적률을 역세권은 600%까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래 세대에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이 용적률은 좀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후죽순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10년, 20년 뒤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제 낙후된 주거지가 다 공밀 개발되면서 사실상 서울 쪽에 이제 스카이라인이 좀 훼손되는 그런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그 공공 쪽에서 개발할 때 이제 시공사 선정 권한을 조합원들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분들이 그럼 임의로 뭔가 더 선호도가 높은 유형들을 선택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시공사 쪽에서 고액 입찰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담금이 또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근 6, 7년 동안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 밑그림을 그릴 때도 그 청사진을 그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뉴타운 시절에도 그렇고, 물론 이제 법은 틀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정법에 의한 거였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시장이 침체됐을 때 우리가 뉴타운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리스크를 공공에서 다 지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직접 뉴타운을 경험해보고 실제 해제까지 경험한 조합원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리스크하게 여전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해소 관점들을 시장과 계속 소통하셔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의 문제점이나 현안에 대해서 김재경 소장님도 혹시 추가로 네. 또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가, 오늘 주제는 이사부동산 대책, 즉 3080 플러스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전에도 56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오늘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 했었을 때, 이사 대책이 좀 성공적으로 이행하려고 하면 약간 조금 이런 조언들을 좀 잘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5, 6 대책과 다르게 2, 4 대책에선 말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차이점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제도 개선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5, 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정법에 따라가는 공동시행자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은 그대로 있고 LH, SH와 같은 공공이 같이 참여해서 시행하는 방식이죠. 근데 5, 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면서 우리도 지정해 주세요 신청하고 그렇게 갔었던 반면에 2, 4 대책 같은 경우는 우려의 목소리도 정말 많아요. 그 첫 번째 이유 중 하나는 일단은 조합이 없죠. 이제 애초에 입주권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우선 공급권이라는 표현으로 가면서 이제 SH, LH 독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독단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표현을 좀 세게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주민 의사 표현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브랜드 선택권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아니다. 주민들이 민간 브랜드 선택할 수 있고 커뮤니티도 좋게 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기대와 우려도 공존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민간 건설사에서 참여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돈으로 움직이는데 이제 공사비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보장을 해줘야지 이제 고품격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데 약간 우리가 막 주민들에 대한 사업성도 보장해줘야 되고 일반 분양에 대한 것도 조금 공익성을 생각해가지고 높게 분양을 못하고 하다 보면 결국 깎이는 거는 공사비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LH 아파트 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종식시키려면 좀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사비도 좀 적정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해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우리가 5, 6 대책과 다르게 2, 4 대책 같은 경우는 이게 입주권에 대한 부분, 우선 공급권에 대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좀 달라요. 우리가 보통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일명 쪼개기라든지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에 분리가 된 부분들 그런 경우들만 안 줬지 멀쩡한 건축물을 소유권 이전했었을 때 입주권 안 주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2, 4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맨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2월 4일 이후로 매매 계약한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 이렇게 됐었고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바꾸긴 했었죠. 국회 본회의 의결일인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사람들은 뭐 거기까지는 봐줄게 라고 했지만 사실 2, 4 대책이 여기서 끝나면 상관없지만 우리가 2021년도 8월 4일에 6차 지정도 했었고 그 이후에 7차 지정이든 8차 지정이든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2, 4 대책 생각 안 하고 또 서울시에서는 민간 재개발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재개발 생각하고서 그냥 빌라를 샀더니 이게 국토부에서 찜 하는 거죠. 이게 여기 LH에서 2, 4 대책으로 갑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후에 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금 청산자로 분류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5, 6 대책과 동일하게 사실 우리가 뭐 소급은 아니고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지정 전에 취득한 사람들까지는 보호해줘야지 우리가 나중에 이런 반대 의견들도 분명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입주권 안 주는데 이거 뭐 결사 반대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제도 보완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한 우려나 혹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앞서서 나온 그런 뭐 그 우려나 현안에 대한 그 개선 방안도 괜찮고요. 혹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도심 복합 사업의 어떤 개선 의견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지금 저는 공공주도를 원래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공공이 지금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워낙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공이 좀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민간이 나중에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분업 구조가 좋아 보이고 그 과정에서는 아마 저는 LH의 혁신이 굉장히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숫자로 보면은 공급 숫자로 보면은 LH가 다른데 신도시 공급하는 거에 뭐 아주 세 발이 필 정도로 적은 숫자지만은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거는 LH가 엄청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업은 기존에 뭐 땅을 지정하고 수용하고 가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LH나 SH가 되면은 주민들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이에요. 과거에 LH가 했던 사업들은 전부 다 수용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사업, LH 마음대로 정부 주도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은
지금까지 했던 LH하고는 전혀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LH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과연 그런 상황, 지금도 같이 뭐 LH 해체 막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갈 수 있을지 이건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좀 혼란한 상황에서 혼란한 제도가 지금 시행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으면 아마 공공주도나 지금 정부 여당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이 정책이 좀 살아남느냐 지역마다 죽느냐 이렇게 갈릴 텐데 그 말은 이제 지금부터 지자체장하고 LH가 잘 협조를 해서 사실 공공주도 모델이면서도 민간과 같이 할 수 있는 서울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몇 가지 개발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두 가지가 같이 가고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시장에서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LH의 역할이 크다, LH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앞서서도 뭐 그런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뭐 시공사 선정 과정이나 혹은 평형 선택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권은혁 처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도심복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어떤 동의 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은 거주하는 그 세대들이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한 40, 50% 이상은 이제 차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입주권을 받아서 재정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40, 50% 이상의 재정착률은 나오고요. 문제는 이제 기존에 계시던 세입자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희가 이제 확보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권을 조금 우선적으로 이제 배려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관내에, 예를 들면 도봉이면 도봉 그 관내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유도를 좀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재정착률을 좀 높일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초과 수익률이 10 내지 30%포인트가 되는 게 이게 기준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하고 이제 계속 이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초과 수익률에 대한 개념은 주민분들이 자력으로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분담금하고 저희가 이 도심복합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의 분담금의 그 차액이 최소한 10 내지 30%는 부담금을 더 낮춰드리겠다. 어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정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공식적으로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저희가 그분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시공사 선정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공사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 이제 평형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84제곱미터 이상의 좀 중대형으로 갖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냐? 물론 가능합니다. 그거는 최대한 이제 저희가 다양한 평형을 저희가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평형은 가급적 원하는 평형으로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기존에 살고 계신 토지 소유자 대비해 가지고 일반 공급 물량이 좀 적게 나오는 그런 사업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지구들은 이제 100% 이제 맞춰드릴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최대한 그 주민 의견을 이제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요즘 이제 그 한간에 그런 얘기도 저희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첫 번째가 공공이고요. 두 번째가 임대거든요. 저희가 다시 이제 LH 입장에서 공공과 임대를 동시에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도심복합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공이 독단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를 받지 못하면은 사업 추진 자체가 안 되고요. 예정 지구 지정이 된 이후라도 6개월 이후에 주민분들이 2분의 1이 초과돼 가지고 이 사업 내가 봤을 때는 뭐 큰 메리트 없어, 나 그만두고 싶어 하면 또 취소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조건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 자체가 주민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한다고는 하지만 주민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면서 나간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도심복합사업 정부 발표 후보지만 합산해도 한 50여 곳이 넘고 그리고 한 7만 6천 호 정도가 동시 진행된다는 지금 가정인데 우리 김용호 부회장님께서는 뭐 업계 상황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 도심복합 사업에 대해서 앞서서도 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나왔었고 개선 의견도 제시가 됐는데 우리 부회장님의 의견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후보지 50여 개, 그리고 7만억 원 넘는 호수. 이건 LH공사의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꿈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을 좀 달성했으면 하는 게 또 이제 바람입니다. 오늘 주제가 됐던 과연 도심 복합사업이 주택 공급난 해소의 대안이 될까? 기본적으로 대안이 된답니다. 왜 그 표현을 쓰냐면은 공급 정책은 다다익선이에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내서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에 도심 복합사업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공급적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동시 진행이 된다는 가정인데라고 표현하셨는데 결코 동시 진행은 안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고 실제 지구 지정이 많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집단적으로 철거되는 다는 주변에 전월세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이 도심복합 사업이 기성시가지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준다면은 그 효과가 엄청나리라고 내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주민은 우리나라 주민들은 거의 기존의 한 수십 년간 해온 정비 사업에서 관리 처분 방식이라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LH공사의 전반적인 그 많은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은 거의 신시가지에서 수용 사용 방식에 익숙해 있어요.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주민들은 지금 후보지로 요구를 한 그 지역 주민들도 기존의 관리처분 방식에 의해서 내 권리가 그대로 살아서 마지막까지 변환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주택을 공급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LH공사는 일정한 기간의 대상을 수용해서 나머지 주택을 원하시는 일정한 자격을 갖는 분들이 공급하는 제도인데 주민들은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 혹여 내 권리가 잘못 동의를 해서 나중에는 회복될 수 없는 권리에 어떤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것을 LH는 항상 유념해서 주민들이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될 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사용 방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은혁 처장께서 소개해 주다시피 수용 사용 방식에도 불구하고 구역 지정에서 상당히 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동의를 면밀히 봅니다. 면밀히 보고 구역 지정해 놓고도 반대할 경우 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많이 논의하고 시행은 수용 사용 방식의 가장 장점이 집행력이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논의하고 동의를 받아서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공특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기성시가지에 이 방법을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관리처분 방식처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그리고 주민 의사에 따라서 진행 여부가 판단이 된다. 이런 제도가 보완이 됐고 아까 소개한 것처럼 그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구역 지정 단계에서 전체 소유자의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주민협의체로부터 대표 기구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시공자를 추천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이 LH공사에 제시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런 LH공사가 좀 더 수용 사용 방식이 아닌 관리처분 방식에 익숙해 있는 주민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종전에 어떻게 자관 내가 어떤 주택을 어떤 부담으로 받느냐 하는 내용으로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아까 우리 발제하실 때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게 10 내지 30%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맡겨놨을 경우 시행이 안 될 지역을 LH공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지원받아서
그 부담을 드려드리겠습니다 하는 표현은 되는데 그럼 수익을 보장해주면 주민에게 통장에 넣어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주민 설명회를 거친다든가 동의를 받을 때 나중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 같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기성시가지에서 주택공급정책으로서는 한번 시도해볼 만한 좋은 사업이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 그리고 권리자의 생각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공급은 다다익선이다.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관리 처분 방식에 익숙한 주민들, 또 수용 방식에 익숙한 LH 간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오해나 이런 갈등을 없애나가고 빠르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근에 서울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신속 통합 기획 등 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심 복합 사업과 좀 공조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과 이제 서울시장님께서 만나서 몇 가지 합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다 보니까 일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서울시는 공공이 주도하는 부분들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도정법 상에서 재개발 사업 활성화 관련된 공모 절차라든지 공공기획이라든지 2종 주거지역을 7층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25층까지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부가적으로 인허가를 좀 빨리 하는 절차들에 치중을 하고 있다면 지금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사실은 공공 쪽에서 좀 더 주도해서 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 두 가지 부분에서 사실 각자 조금 지자체와 국토부가 조금 따로 노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이 부분들을 두 분이 만나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정리한 부분들을 보시면 일단 그 지구 지정할 때 중첩적으로 지정되는 케이스들을 좀 없애자라는 부분에서 합의를 보신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공공 쪽에서 인허가를 좀 빨리 해주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종상향과 관련된 부분, 용적률 상향 혹은 층고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사실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권리 산정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초기 단계까지 좀 앞당기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LH와 SH 주도로 장기 전세 물량들을 좀 확보해 보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 혹은 조합원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더 많이 주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할지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처럼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인허가를 좀 빨리 해주는 쪽으로 선택을 할지는 사실 소비자와 조합원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신속통합기획 관련해서는 또 김용호 부회장님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그 용어는 원래 서울시가 쓰던 공공기획이라는 용어에서 나왔는데 신 교수님이 아까 공공이라는 거 싫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네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어요. 그건 마치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안 좋다. 이것은 좀 계획을 잘 다듬어서 빨리 해주는 게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네이밍이 좋은가 해서 신속통합계획이라는 아주 긴 신통기획이죠. 네, 신통기획으로 네이밍이 됐는데 이것이 갖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지구 지정을 하는 그 사이트의 계획은 행정청의 고권입니다. 그동안에 그 지구 지정을 하는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내용은
행정청이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3차 원칙 건축 계획을 수립해서 강간 공익성이 높은 내용을 담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그동안에 재개발 사업이 일부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주민이 제안한 내용을 심의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을 이제 도시건축 방법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라도 공공이 좀 더 계획에 좀 시행은 주민에게 맡기더라도 계획은 공공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리고 계속 그 계획이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보완되고 반려되고 하는 것을 없이 행정청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통합적인 내용을 다듬는다면 오히려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나온 거고 또 하나의 내용은 LH가 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사업 시행에 대해서 서울시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은 뭐가 있느냐면은 LH가 하는 경우는 중도위에서 국토부에서 그대로 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SH가 하는 경우는 서울시가 그 계획 내용을 관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공간 계획이 혹여 이 복합사업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이중 주거지역으로는 충분히 주변이 이렇게 계획되어야 될 지역을 갑자기 3종이 된다든가 준주거가 된다든가 했을 경우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 체계 이계상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조율하는 방법으로 신속 통합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국토부, 서울시, 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검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거기서 논의된 결과에 의해서 어떤 정비계획 또는 복합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와 또 LH와 서울시 간의 또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특징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봐야 진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산 4구역 등 몇몇 구역의 분담금 그리고 우선 공급 가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것들을 좀 평가를 해보면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소장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계속 이사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표면적으로 딱 보여지는 거는 분담금은 확실히 이번에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분담금 낮게 나오는 게 맞냐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는 부분도 사실이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평균 분담금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진행되는 사업지를 보다 보면 분담금이 한 4억에 육박하는 데들도 존재하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이번에 분담금 나온 거를 보았을 때 25평 신청한다라고 하면 한 약 1억 5천 정도, 33평 신청했다라고 한 2억 7천 정도 분담금이라는 거는 확실히 낮긴 낮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려는 무엇이냐, 이 분담금이 정말 맞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존재합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중대형 평형을 원하는데 사실 이번에 증산 4구역 발표된 건 중소형 평형 비율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중대형을 더 늘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늘려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럼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평가 자체가 약간 조합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아요. 조합 분양가가 이제 보게 되었을 때 25평 조합 분양가는 거의 5억에 가깝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6억 2천 정도로 했는데 그 일대에 있는 수색증산 뉴타운의 일반 조합 분양가를 한번 고려해 보면 약간 초기에 진행했었던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수색 4구역 같은 경우는 25평 분양가가 사실 4억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분양했던 애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조합 분양가가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한 4억대, 84 타입 같은 경우는 한 5억대 이렇게 한 거 생각하면 이거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 금액이 낮게 나온 거는 종전자산 평가를 높게 설정해 놨거든요. 근데 이 기준 자체도 대지가 10평짜리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재개발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지 10평이면 꽤 괜찮은 편이고 대지 8평짜리, 6평짜리, 하다못해 4평짜리 빌라들도 존재하고 간혹 무허가도 존재하는 마당에
조합 분양가가 이렇게 높으면 사실 분담 금액이 낮게 나오는 사람들, 감정평가 금액이 낮게 나오는 사람들은 분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존재가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일단은 LH 입장에서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야 된다는 점이 또 우려죠. 왜냐하면 일단은 사업성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조합원의 이득만 극대화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하는 게 제1의 목표가 되는데 근데 일반 분양가를 또 높게 하면 높게 한다라고 해서 공익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일반 분양가랑 조합 분양가랑 사실 극단적으로 1억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84 타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보면서 과연 이것도 놓치기 어렵고 저것도 놓치기 어렵고 그렇다 보면 결국 시공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고품격의 브랜드가 지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우려들도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약간 LH 측에서도 이런 시장의 우려들 불식시킬 수 있게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공개된 분담금을 보면 민간이 자력 개발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낮은 수준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적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종전 자산 평가 관련해서 그 평형이 10평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네, 대지 10평 기준. 그런 부분들 또 평형 비율이 좀 괴리가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 연구원님도 이 분담금 공개된 숫자를 보고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증산 4구역뿐만 아니라 세계 역세권 구역도 일정 수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84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그 기준을 보면 한 6억 원에서 한 7억 원 정도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자산을 뭐 20평을 가지고 있었나, 뭐 10평을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제 분담금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사실 가격 수준만 놓고 보면 서울 쪽에서의 전용 84는 이미 1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수준이 사실 원래 예측한 것처럼 뭐 증산 4구역, 이 구역에서는 평균적으로 9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 이슈는 일반 공급분 그리고 조합원분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이유는 뭐 LH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는 이 편차를 크게 유발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담금 수준이 뭐 2억 원이 됐든 3억 원이 됐든 사실 조합원 분들이 봤을 때는 이 기본 시세, 그러니까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조해 줄지 그 조합원 분들에게 부담을 덜을 수 있는 조건들을 주시면 충분히 입주하시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매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도하시고 나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수준 자체는 시세로 볼 때 굉장히 낮게 평가되어 있는 수준으로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분담금 부분을 어떻게 부담을 지울지에 대한 부분만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김용호 부회장님과 심교원 교수님께 드릴 텐데요. 이 도심 복합 사업이 향후에 활성화가 된다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논의 과정에서 계속 소개가 됐듯이 이 도심 복합 사업은 기성시가지에서 시행이 됩니다. 신시가지가 아니고요. 기성시가지에서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주거를 영위하고 있고 각종 생계수단으로서의 각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권리 형태와 다양한 여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 기간 동안에 큰 부담 없이 이주해 있다가 좀 더 좋아진 그 어떤 공간 속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지 상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LH나 SH 같은 공기업들은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그동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40년 동안 주로 민간이 주도해 왔습니다. 민간이 주도해 왔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 제도가 도시계획 사업에서 기반 시설이 아닌 도시계획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공공이 여러 조건 속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한시적으로나마 그 기성시가지에서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또 다행인 것은 수용 사용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단계에서 지구지정 단계에서 몇 번의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대표기구를 설정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들이 고안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전체 주민들에게 이 복합사업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공공에 맡겨도 우리에게 적정한 수준의 부담으로 좋은 곳에 살 수 있다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줄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누가 시행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민을 고려해서 시행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욕심은 어떻게든 이 사업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여러 사업, 비록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가운데서 1, 2만 가구만 공급한다 할지라도 이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정착이 된다고 그런다면 특히 역세권인 경우는 직주 근접을 예를 들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더더욱이나 역세권에서는 이해관계가 충돌이 무척 높기 때문에 주민이 합의돼서 사업을 일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필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산업지역, 중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엄격하게 중공업 기능들이 들어오도록 한 지역을 이번에 도심 복합사업으로 함으로써 그 산업이 필요한 지역의 산업과 주택이 서로 공존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다만 부탁드리고 싶어서 LH가 그 사업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살고 있는 분들을 이해하고 권리자의 생각을 이해해서 모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간다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시도되고 바뀌어 나가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개발을 억제하는 도시 재생 위주에서 개발도 허용하는 공공주도의 개발 이런 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이것들이 잘만 된다면 가격 안정 효과에도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제 좀 짚어봐야 돼요. 아직 다 됐다 이런 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제 각 유형별로 시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범 사업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나오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단방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범 사업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지자체와의 협의 이런 것들을 좀 정말 시범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민간 개발하고의 차이점을 좀 더 공공성 강화해서 부각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정부에서도 이사 대책할 때 많은 의견을 내는데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세입자 배려 같습니다. 그 세입자 배려를 공공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좋아지더라.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것이냐.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산업 생태계 같은 게 있는데 그 산업 생태계도 어떻게 유지하고 그 지역들의 커뮤니티를 훼손시키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참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장 주차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용적률이 너무 많아서 일조권 침해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을 좀 잘 감안해 가지고 주변에 과도한 피해가 가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적어도 경관 시뮬레이션은 모든 지구에 다 의무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이룰 수 있는 피해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보시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그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서 성공 사례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하고 협의 완전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하히 끌고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은 공공에서 또 이상한 짓 했다 이렇게 결론 날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 대책에서 제안된 이 도심 복합 사업 공공이 주도한다고 하면서 좀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기대할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또 교수님의 발언도 있었고요. 성공 사례가 빨리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데일리 LH 2021 도심 복합사업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5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주택 공급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끝으로 도심 복합 사업이 주택 공급난 해소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답을 찾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이데일리는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열심히 전달해 드리고요.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유용한 정보, 또 절세 전략들도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자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도 더욱 부지런히 좋은 컨텐츠 많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